올 때마다 현금을 뭉치로 꺼내서 10시간씩 계산을 해. 10시간 동안 무슨 개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들어보곤 했는데,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많이 크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기관지 쪽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니시길 권장합니다. 저번에 현이님의 색다른 모습도 보고 재미도 있고, 그래 지금 시기엔 모두가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름 돈 잘 번다고 생각했던 덤프트럭도 요즘은 불황입니다. 일거리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 힘들죠. 하루에 15시간 정도 죽어라 일하면 일일 매출 100만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만 60만원이 넘게 나가요. 참 더덥긴 하죠. 다들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 이것저것 모든 게 다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 수입은 항상 제자리죠. 오히려 떨어지거나. 버팁시다. 존버는 승리한다. 버티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겠죠. 힘냅시다. 이번 사연은 업소를 운영하며 있었던 소소한 썰들 몇 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식이야. 기본적으로 안마시술소, 방석집, 룸사롱, 렌터카, 공업사 이것저것 하는 사장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연말에는 회식을 하고 나면 바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몰아서 룸사롱 가게를 문을 닫고 거기서 모든 직원들이 모여 즐기곤 했지.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것들이 서로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여자들이 서로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데 그냥 서로 힘든 일을 하니까 으쌰으쌰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은 뭐 서로가 잘났고 서로를 하찮게 생각하고 꼴값도 장난이 아니지. 그 와중에 렌터카와 공업사 남자 직원들은 여자들이 있으니 해볼래하고 좋아서 어떻게든 한번 꽁으로 잡아뜨려볼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사장님과 내가 생각했던 회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단체 회식을 하지 않고 업소끼리만 따로 했지. 덕분에 나는 연말마다 몇 날 며칠을 술에 빠져 살아야 했어. 어느 업소가 회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자들을 데리고 회식할 땐 항상 룸사롱이나 노래방을 통으로 빌렸거든. 그리고 거기로 음식을 시켜 먹었어. 횟집에 미리 예약을 해 도미, 광어, 우럭을 몇 마리 잡아 보내달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갖다 주지. 왜? 현금으로 바로바로 결제해주고. 스키다시 이딴 거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 현금 영수증도 안 하는데. 그리고 노래방이나 룸을 빌리면 좋은 점, 술은 무제한으로 막 갖다 먹어도 되잖아. 아주 좋지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술도 퍼먹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꼭 남자 직원과 여 종사자가 눈 맞아 갑자기 사라지거나 저쪽 옆방에서 쪽쪽대고 있거나 화장실에 있는 경우를 아주 드물게 보게 되지. 그럼 언제나 나는 욕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말이야. 그렇게 불건전하게 회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사장님과 상의를 내린 끝에 결국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었던 내가 25인승의 버스를 빌려 그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2박 3일로 말이야. 근데 대여료가 만만치 않더라고. 방법도 쉽지 않고 무슨 렌터카처럼 뚝딱 빌릴 수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우리 사장님 손도 크지 25인승 버스를 하나 구매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새 차로 구매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내가 말려 중고차로 마무리 지었지만 역시 돈이 많으니 뭐든 쉽게 결정하지. 그렇게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평으로 가서 빠찌 하나 통으로 빌리고 근처에 펜션도 통으로 빌리지.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먹기도 하며 물놀이도 하고 즐겁고 건전하게 아주 좋더라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회식하는 업소는 없을 거야. 회식은 2박 3일이지만 여독도 풀어야 하니까 대부분 가게를 일주일을 통으로 쉬어버렸거든. 물론 그 사이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좀 하고 고칠 것 좀 고치면서.
그럼 일주일에 매상은 매상대로 날아가고 회식하느라고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도 나가고 공사 비용도 나가니 대략적으로 한 번 일주일을 쉬었다 싶으면 5천만 원 정도는 우습게 나가지. 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면 또 연말까지 빡세게 일을 해야 하는 거고, 연말에는 지방의 작은 리조트에 가서 통으로 빌려 놀거나 아니면 작은 썰매장 같은 곳을 빌려, 그럼 썰매장에서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웃고 즐기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재밌지. 그렇게 또 여름까지 일을 하는 거고, 업소를 운영하면서 아가씨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던 것, 바로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지. 두 번째, 스토커야. 이거는 안마시술소를 운영을 했을 때 당시의 일인데, 정말 사람은 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 그냥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야. 몸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렇다고 스킬이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소소하대. 근데 그거에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손님은 처음에는 진짜 뭐지 싶을 정도로 찐따스러워. 얼굴도 못 마주치고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현금을 뭉치로 꺼내서 10시간씩 계산을 해. 그러면 그 아가씨와 방에서 10시간을 함께 있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뭐지? 10시간 동안 무슨 개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들어보곤 했는데, 나중에는 사모님께 궁금하다고 얘기하니 사모님이 몰래 보여주시더라고. 각 방마다 숨겨진 CCTV를 말이야. 헐. 본인 휴대폰에만 연동되고 몰래 휴가 때 심어놓았대. 사장님도 모른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쳐다봤는데 두둥! 잠을 자고 있더라고. 뭐지? 이놈은 그냥 잠만 자려고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아가씨에게 물어보니 그 아가씨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본인이 사별한 부인에게서 났던 냄새와 아주 흡사해서 그랬던 거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슬프지.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썰이 아니겠지. 사람이 억망장자가 아닌 이상 하루에 몇백씩 쓰다 보면 금방 돈이 바닥을 보일 거야. 처음에는 매일 오던 게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에 2-3번씩, 그러다가 한 달에 2-3번씩 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돈이 떨어졌나 보구나, 나중에 오던지 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낮에 일찍 출근해서 가게에 주차를 했는데 옆집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이 부장, 잠깐 와봐. 왜요? 저기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왜요? 아니, 자꾸 낮에 누가 여기 주차장을 들여다보면서 차량들을 쳐다보고 가게를 멀리서 둘러보다가 밤에도 한참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인가 싶었는데 또 생긴 건 그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서 말이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와 CCTV에 녹화된 화면을 보게 됐지. 물론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주변 반경 200m에서 300m 정도는 다 찍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카메라를 달아놓거든. 그래서 보이는 거야. 그 찐따스러운 놈을 말이야.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을 썬팅되어 잘 보이지도 않는데 힘들게 내부를 쳐다본다던가 거기에 적힌 연락처를 저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초저녁이 되면 출근하는 아가씨들을 훔쳐보기 위해서인지 뭔지 몰라도 주차장 구석에 숨어 음흉하게 쳐다보고 있던 것들을 말이야. 무섭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불렀어. 가게의 아가씨의 이름은 엄지였지. 엄지야, 너 혹시 그 찐따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 완전히 떠났나 봐. 그런가 봐. 근데 사실은 말이야, 부장님, 나 좀 도와줘. 뭔데? 얘기해봐. 돈 얘기 제외하면 다 도와줄게. 사실은 그 새끼가 나 스토커지대. 내 차랑 개인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연락 와서 미칠 것 같아. 하면서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엄청난 양의 카톡과 문자가 와 있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차에 본인이 사는 아파트 출입증 같은 걸 붙여놓잖아. 그걸 보고 알게 됐던 것 같아.
대전에 어디 동에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야. 나는 누구인데 너를 너무 사랑해. 그동안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쳐가며 정성을 쏟아부었어. 너도 이제 나의 사랑에 보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야. 처음에는 무서워. 주변 지인들이 알까봐 몰래 밖에 만나 관계도 갖고 잠도 자고 했대. 근데 이게 일할 때는 돈이다 하면서 꾹 참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참기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도 또 협박을 하고 그렇게 싸우고 하다가 지금은 전화는 차단해준 상태이고 무섭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장님과 사모님을 불러 넷이서 얘기를 한 결과 결국은 그 찐따 손님을 만나기로 했어.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나눠보니 완전히 이건 글러먹었더라고. 말귀를 통하지가 않아. 이 스토커인 사람은 이미 정신상태가 망가져버렸는가 봐. 이미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고 사귀는 사이인 거야. 우리는 그 사이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고. 결국엔 말로 통하지 않아 주변 지역 건달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기로 했지. 물론 당연히 몰래 말이야. 건달 중에서도 20대 초반 애들을 용돈을 좀 주고 일을 시키니 잘해. 그냥 지나가는 척 하다가 주차장에 들러 담배 하나 피는 척 하다가 괜히 시비를 걸고 밖으로 끌고 나가 CCTV 없는 조용한 골목에서 죽어라고 뚜까 패고 또 며칠 뒤에 나타나면 어린 건달들에게 연락해 또 뚜까 패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뚜까 패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았겠네.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 진짜 미친 개에게 몽둥이가 약인가 봐. 세 번째는 횡령남이야. 내가 보냈던 사연 중에 넘버1 수아 누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누나에게는 열렬한 팬이 한 명 있었지. 항상 주말만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었고 그것도 일요일에 말이야. 일요일에 오는데 복장은 매일 같아. 골프웨어를 입고 있고 아주 깔끔하지. 그리고 현금은 5만원권으로 빳빳한 상태로 되어 있는 돈을 뭉탱이로 줘. 그리고 가게 영업 시작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수아 아가씨와 단둘이 방에 있어. 처음에는 미쳤나? 이러다가 또 스토커 나타나거나 조만간에 그지꼴로 나타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데 행색이 변하진 않아. 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먹으라고 빵이나 음료 종류를 사다 주거나 치킨, 피자, 족발 같은 걸 배달시켜준다거나 그리고는 수아 누나랑 방에 들어가 같이 영화 보고 와인도 한잔하고 밤도 함께 보내고 그냥 잠을 자고 나온대. 깔끔하지?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잖아. 뒷조사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회사의 임원이었더라고. 그래서 모아둔 돈이 많고 월급도 많으니까 저렇게 돈질하나 보다 했는데 결국엔 2년 정도 지나니 안 보이더라고. 알아봤더니 회사 돈을 빼돌려 우리 업소에서 쓰다가 결국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걸려서 횡령으로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아유, 여자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말이야. 썰들이 어마무시하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만 짧게 적어볼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연을 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19금 가게에서 그 19금 얘기를 빼고 담배 가게만 쓰자니까 힘이 들지.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해줘. 우리 와이프 8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 우와! 연초에 와이프랑 무언가 분위기를 잡고 싶어 큰맘 먹고 제주도 신라호텔로 가 2박 4일 동안 돈지랄을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지. 보잘것없는 나 하나 바라보고 한국에 생활하며 못난 남편 뒷바라지 해준다고 고생한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어. 이 사연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 사연을 적다 보니 옛 생각에 잠기게 되고 예전에 와이프와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이야. 그렇게 3박 4일 동안 2천만 원! 그렇게 진짜 돈지랄을 하고 호화스럽게 보내고 났는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와이프가 늦잠을 자더라고. 원래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항상 아침은 먹어야 한다며 간단한 빵과 소세지를 구워주더라도 무조건 아침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어디가 아픈가 하고 잡혔던 일도 취소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병원을 가 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야. 정말 와이프랑 나랑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어떡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 내가 문제인가 싶어서 와이프 몰래 정자검사도 해보고 몸에 좋다는 뱀즙까지 먹어보며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와이프는 임신 5주차야. 어렵게 생긴 아이,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 키워보도록 할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축하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와이프 챙겨주다 보면 시간이 없어 사연을 못 적어 보내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현이님 항상 건강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건강하시고 올해 전쟁으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죽으리라는 법은 없죠. 이 악물고 버텨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인이든 애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말이죠.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티는 겁니다. 화이팅! 사실은 본인은 유부녀라고 말이야.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고. 사연을 들어보니 지역의 건달과 눈이 맞아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됐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쓰기를 해놓고 현이님께 보낸 줄 알고 며칠을 멍 때리며 왜 내 사연이 안 나오나 하고 있었네요. 이번 사연은 술을 한잔한 상태에서 적었고 방송 가능할 만한 얘기만 적다 보니 얘기가 뒤죽박죽 산으로 가고 재미있는 내용이 그다지 없습니다. 다음에는 맨정신에 제대로 써서 다른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업소 장인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카자흐스탄의 여성과 결혼 생활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어 사연을 보냈는데 주작이라는 댓글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시간을 들여 나름대로 안 되는 머리로 정성스럽게 작성해 사연을 보낸 건데 그렇게 주작이라고 일일이 트집을 잡아 댓글을 다는 걸 보고 참 더덥다. 내가 뭐하러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그냥 멤버십이나 가입했으면 이걸로 도움이나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사연을 보내드리면 나름 나도 재미도 있고 현이님께 도움이 개미 똥구멍만큼이라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봤습니다. 우선 사연의 시작을 앞서 제 사연의 주작이라고 댓글 달았던 분들께 작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현이님께서 아직 간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보냈던 사연에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와이프와 처가 식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즐겼던 사진을 보냈었죠. 그걸로 주작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익명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화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들이 안 겪어봤다고 실화가 아니고 주작이라고만 얘기하는 애들은 도대체 세상을 속고만 산 거야? 이분 사연 진짜입니다. 사진을 다 봤어요. 옛날에 업소 관련된 일을 종사를 하셨던 분이셨고 근데 그런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풍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면은 진짜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원한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모자이크 처리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내주시더라도 저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분을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지리에 대해 많이 알진 못하는데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처럼 엄청 잘 알진 못해 와이프에게 들었고 처가 식구들에게 듣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뭐 역사나 지리적인 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한다고 사연이 재밌어질까요? 예, 그건 그래요. 사연에 필요한 건 제가 느끼고 알게 된 점을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이것저것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붙여서 재미있게 썰을 풀고 또 듣는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한번 피식하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게 사연을 보내는 목적이 아닐까요? 여튼 주작이라고 댓글 달았던 분들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사연을 보내본 적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주작이라도 정성스럽게 20-30분 정도 방송이 될 정도로 분량이 나오도록 사연을 써봤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사연을 이리저리 떠올리고 또 내가 오타가 없나 방송적으로 부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진 않았나 다시 한 번 더 사연을 읽어가며 이리저리 고민해 보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속 시끄러운 얘기는 그만하고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업소, 그것도 안마시술소에서 겪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 이제부터는 건방지게 반말체로 적어볼게. 내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 업소 사장님과 동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겪었던 일이야. 대략적으로 와이프와 결혼 생활은 8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9년에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엔 업소의 사장님의 고향으로 내려와 안마시술소만 운영하고 있었지. 원래 사장님은 방석집, 다방, 룸사롱, 공업사, 렌터카 및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다 전부 정리하시고 은퇴를 준비하며 내가 돈을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자 고향에서 소소하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실 때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번 사연에 나오는 아가씨가 그 방석집 출신의 아가씨지. 이 아가씨의 가게 이름은 자연이었어. 자연이는 원래 평택 쌈리에서, 그러니까 빨간집이지, 그냥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술 마시는 곳으로 팔려가게 된 거야. 업소의 아가씨들은 다 그래. 대부분 노래방 보도로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돈맛을 보고 나서 이리저리 사치를 부리며 명품을 수집하며 지출은 늘어가는데 수입은 항상 불안정하고 또 어느 날은 잘 벌리고 또 어느 날은 엄청 못 벌고 불안정한데 지출은 항상 많다 보니 대부분 일수나 사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 1000만원 정도면 일반인들에겐 4-5달의 월급 수준이고 이것을 갚기 위해선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나가고 또 이자를 내고 하다 보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리잖아. 근데 업소 아가씨들은 본인이 빡세게 일만 하고 나 죽었어 하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 물론 장사가 잘 되고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면 말이지. 예전에 내가 보냈던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영심이 누나와 수아 누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탑3였어. 이 시청자분이 과거에 보내주셨던 사연은 그대로 남겨있기 때문에 이제 또 리메이크해서 다시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은 대략 한 달에 3-4천만 원 정도야. 이거는 손님들이 주는 팁을 제외하곤 말이지.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은 해. 그렇기 때문에 일수나 사채 시장에선 업소 아가씨들은 아주 훌륭한 고객들이지. 그리고 아무런 담보 없이도 많은 돈을 빌려줘. 왜? 받아낼 수 있거든. 말 그대로 지방이나 섬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업소에서 일을 시키면 금방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 여튼 설명이 길었는데 자연이는 그렇게 노래방 보도회에서 시작을 해 룸사롱을 거쳐 방석집까지 팔려오게 된 거야. 그만큼 빚이 엄청나다는 거지. 그렇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연이는 술을 못 마시는 거지. 어떻게 남자와의 시간은 잘 되어가는데 얘가 술이 쥐약이었던 거야. 맥주를 짝으로 팔고 양주도 팔아야 하는데 이건 뭐 맥주를 5병 정도만 마시면 해벌레하고 양주도 2-3잔만 마시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그래서 방석집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야. 얼굴도 반반하고 무엇보다 몸매가 좋아. 손님들에겐 매우 인기가 좋아. 무엇보단 가성비가 좋잖아. 손님들 입장에선 술을 조금만 먹이면 해벌레 하니까 여기저기 터치하기도 편하고 마음대로 하기 좋잖아. 근데 가게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안 좋지.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방석집 사장님이 우리 업소의 사장님께 연락을 하게 된 거야. 혹시 자연이 좀 사가라고 말이야.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마침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 천안에서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이 지방은 시골이라 무시하며 대부분 천안에 남았고 지방으로 따라오지 않아 골치가 아팠던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바로 면접을 보고 오케이 하고는 자연이가 땡겼던 마이킹을 전부 안고 지방으로 데리고 내려온 거지. 그 당시에 자연이는 얼마나 거지꼴이었냐면 짐이라는 것이 가방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속옷 몇 장과 추리닝 몇 벌, 겨울에 입을 패딩 1개, 그리고 강아지 간식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키우더라. 아직도 기억에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나이가 좀 많았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우다 보니 본인은 굶어도 강아지는 무조건 밥을 사 먹이더라고.
여튼 그렇게 자연이라는 아가씨를 우리 업소에 데려와 일을 시켰어. 처음에는 본인이 하던 일과 달라 많이 서툴었고 손님들에게 안 좋은 평이 나왔지. 그러던 와중에 자연이가 나에게 술을 한잔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같이 한잔하기로 했어. 삼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알려줘? 알려주면 그대로 할 수는 있고. 응, 알려줘. 삼촌은 알겠지만 나 빚이 좀 많아. 이거 다 갚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거든. 나 이러다가 섬으로 팔려가면 진짜 영영 나오지 못해. 나 좀 살려줘. 그래,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해하고 내일부터 해봐. 라면서 그때부터 나의 특급 강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현이님 채널을 살리기 위해 자세한 건 생략하고 모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 그렇게 매일 일이 끝나면 나와 자연이는 술을 한잔하며 내가 날마다 잔소리를 했어. 자연아, 너 왜 그랬어? 너 오늘 두 번째 손님 기억나? 머리 살짝 벗겨졌던 손님. 응, 삼촌 기억에. 잘 받았다고 하셨는데 왜? 멍청아, 내가 분명히 손님 들어가기 전에 사인 보냈잖아. 그 손님은 토끼야. 그러니까 본 게임은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고. 아, 미안해. 내가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어. 이런 식으로 매일 손님들의 반응을 얘기하며 고칠 점을 지적해줬고 에이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치를 많이 해줬지.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 어느샌가 일주일에 손님 한 명이 찾을까 말까 했던 아가씨가 이제는 하루에 5, 6명의 손님이 찾는 명실상부 잘 나가는 아가씨가 된 거야. 코치가 어마어마했나 봐. 그만큼 수입은 늘어났고 매일매일 100만 원은 만질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자연이의 빚은 대부분 청산을 하게 됐어. 나와 자연이도 많이 친해졌고 말이야. 다들 궁금할 거야.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단 한 번에 그렇고 그런 시간이 없었냐고. 물론 있었지. 그렇게 될 뻔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공과 사는 구분하는 놈이었기에 마지막에 선은 넘지 않았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지.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이의 빚은 대부분 청산하고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된 월세집이지만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이야. 월세집을 처음 계약할 때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어. 그리고 그날은 마침 나와 자연이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연이네 집에서 치킨을 시키고 소주를 마셨어. 축하해. 드디어 보금자리가 생겼네. 고마워. 다 삼촌 덕분이야. 웃으며 분위기 좋게 술을 마셨어.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자연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하나 피고 있었지. 갑자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왜? 너도 담배 하나 줘? 아니 라고 대답을 하더니 뒤에서 나를 안더라고. 뭐해? 아니 그냥 고마워서 잠깐 이러고 있자. 근데 뭔가 이상해. 평소에 닿았던 그 느낌이 아니야. 미쳤어? 밖에서 누가 쳐다보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네 몸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미쳤구나. 빨리 들어가자. 그렇게 자연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얘가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 삼촌, 내가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라더니 나를 덮치더라고. 정신 차려. 이러지 말자. 응? 왜? 내가 더러워? 아니 그런 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이러지 말자. 이러고 나서 너랑 나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고 무엇보다 내가 널 다시 볼 자신이 없어. 공과 사는 구분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자연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막 울더라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렇게 엉엉 우는 자연이를 위로해주고 안아줬지. 울고 싶은 만큼 펑펑 울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건지 담배 하나를 피며 나에게 묻는 거야. 삼촌, 근데 왜 나를 도와준 거야? 삼촌도 나랑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미쳤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에 너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며 시간만 보내던 예전에 내가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아주 건전하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잠에 들었어.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 자연이가 어느 날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삼촌,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줘.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알았어. 끝나고 너희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연이네 집으로 가서 또 술을 한잔하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본인은 유부녀라고 말이야.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고. 깜짝 놀랐지. 왜냐면 단 한 번도 얘기가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쉬는 날에 어디도 안 가고 집 가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지역의 건달과 눈이 맞아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가 싶더니 이 남편이라는 놈이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와중에 날카로운 것을 잘못 휘둘려 사람이 많이 다쳐버려 감옥에 가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남편이라는 놈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영치금도 넣고 아이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일로는 버틸 수가 없어 그만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이야. 낮에는 아기를 보고 밤에는 재워놓고 밖에 나가 일을 하고, 근데 아기를 혼자 집에서 재우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일은 집중할 수가 없었고 남편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이 차는 거부하다 보니 결국은 수입이 적었겠지. 그러다 보니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본인은 여기저기 지방으로 팔려다니고 있었다고 말이야. 이제는 애를 데리고 오고 싶대. 남편은 어차피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감옥에서 나온다고. 그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남부럽지 않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응원할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밀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훈훈하게 얘기가 끝났다면 내가 이 썰을 쓰지 않았겠지. 자연이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래. 이건 또 웬 소리야. 이제는 사채는 치가 떨리고 본인이 신용이 없다 보니 대출이 안 되고, 그렇다고 사장님께 손을 벌리면 그것도 사채와 다를 게 없다나 뭐라나. 많이도 아니고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지.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 다만 담보도 없다 보니 차용증은 작성하자라고 얘기하고 작성한 뒤에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뒤 자연이는 자연적으로 증발을 해버리더라.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겠지. 마음 같아선 찾아내서 섬으로 갖다 팔고 싶었는데 사장님께 그러시더라고. 정말 연맥이고 싶다면 5년만 참으라고.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사장님께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갔더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기에 이미 자연이의 모든 신상정보부터 시작을 해 친인척 관계, 주변 지인의 정보까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이더라고.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몇 년을 참았고 사장님과 얘기했던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빚을 받으러 찾아갈 때가 된 거야. 이미 사장님은 자연이가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낳았다는 아이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계시더라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진짜였어. 그렇게 사장님과 나는 자연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지. 근데 역시나 부재 중이더라고. 연락처에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했지만 수신 차단 및 일시비였어. 그래서 사장님과 나는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지. 아, 진짜 여기까지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진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교에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엄마와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걸도록 얘기했지. 그리고 결국 통화가 된 거야. 자연아,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 너의 아이까지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그렇게 자연이와 만나게 됐고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야. 그게 되겠냐고. 몇 년 동안 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쳤어야지. 우리는 자연이를 이끌고 사채시장에서 나름 손이 크다는 사람에게 데려갔고 거기서 자연이는 다시 지장을 찍고 돈을 빌렸어. 그렇게 또다시 업소 생활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그 자연이는 동남아 쪽으로까지 팔려가 빚을 갚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야, 그냥 끝난 거네, 인생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동남아 쪽으로 가서 외국으로 관광 온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오늘의 사연은 그동안의 사연처럼 자극적으로 19금 썰이 있다거나 최근에 보냈던 수아 누나의 사연처럼 감동적이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을 거야. 일부러 이번의 사연은 무서운 사연을 적어봤어.
왜냐고? 없어. 그리고 사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지. 이번 사연에도 아마 댓글로 주작이다, 요즘 세상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떠들어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 너희들은 양지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고 모르는 거다. 나는 음지에서, 그것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가장 밑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